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 언어학계에서 AI 언어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충격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을 언어의 본질을 탐구하며 살아온 클라우스 호펜하임, 58세의 독일 언어학자죠. 유럽 언어학계에서 꽤 이름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30년 넘게 라틴어와 독일어의 정교한 체계를 연구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저의 모든 자부심이 무너지는 순간을 겪고 있습니다. 브뤼셀 EU 본부 건물의 회의실에서 저는 AI 언어정책위원회의 최신 테스트 결과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결과였어요. 독일어와 프랑스어, 그리고 제가 인생을 바쳐 연구한 라틴어, 모델들이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클라우스 교수님, 이번 테스트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루카스 연구원이 회의실에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무슨 의외의 결과? 저는 이미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제가 자랑스러워하던 언어 모델들이 실패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어 모델의 감정 분석 점수가 놀랍게 높게 나왔습니다. 다른 유럽 언어들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한국어라니요? 동양의 언어가 어떻게 우리 유럽의 세련된 언어보다 뛰어날 수 있을까요? 그건 분명 착오였습니다. 실험 오류였겠죠. 말도 안 돼. 데이터를 다시 확인해봐. 저는 쌀쌀맞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루카스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이미 3번 확인했습니다. 오류가 아닙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소. 그날 오후 저는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결과가 정말인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브뤼셀 교회에 있는 현대적인 유리 건물이 저를 반겼습니다. 보안 카드를 태그하고 실험실로 들어서자 저를 보고 놀라는 연구원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에는 직접 이런 곳에 방문하지 않았거든요. 교수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젊은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한국어 AI 모델의 감정 분석 결과를 보고 싶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실험실 구석에 있는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연구원이 데이터 파일을 열었죠.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와 표를 보며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독일어 모델은 68%, 프랑스어 모델은 72%, 라틴어 기반 모델은 59%의 감정 분석 정확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한국어 모델은 89%였습니다. 거의 90%에 육박하는 정확도였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학문적 신념에 주먹을 날린 것 같았어요. 저는 평생 유럽 언어의 우수성을 믿어왔습니다. 특히 독일어와 라틴어는 논리적 구조와 정교함이 뛰어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결과는 제 믿음을 완전히 뒤엎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연구원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브뤼셀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어요. 제가 평생 쌓아온 언어학적 자부심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의 언어가 어떻게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로서 사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한국어 모델의 비밀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어요. 비록 그 진실이 제 자존심을 더 상하게 할지라도 말이죠. 다음 날 저는 연구소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철저히 준비하고 왔죠. 한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 밤새 인터넷 자료를 찾아봤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한국어가 감정 분석에서 이런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연구소의 실험실은 분주했습니다. 여러 연구원이 컴퓨터 앞에서 열심히 작업 중이었죠. 저는 곧장 한국어 모델을 테스트하는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클라우스 교수님, 어제 말씀드린 데이터를 더 자세히 살펴보셨나요? 루카스가 물었습니다.
그래.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아.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싶네. 저는 직접 한국어 모델의 테스트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연구원들이 다양한 감정 상태의 텍스트를 입력하고 AI가 감정을 얼마나 정확히 분석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지켜봤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어 모델은 감정 식별 정확도 91%를 기록했어요. 독일어 모델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이었습니다. 이건 통계 오류야. 저는 분노에 차서 외쳤습니다. 이런 결과는 있을 수 없어. 테스트를 다시 해보자고. 연구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도 제 반응을 예상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묵묵히 테스트를 반복했고 결과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한국어 모델은 여전히 91%의 정확도를 보였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실제로 말이 됩니다, 교수님.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연구원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소피 브라운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부책임자예요. 소피는 손을 내밀었고 저는 약간 불편한 마음으로 악수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도전적인 기색이 엿보였어요. 한글에는 감정을 드러내는 문법 구조가 있습니다. 소피가 말했습니다. 독일어나 다른 유럽 언어와는 다른 특성이 있죠. 그게 무슨 말인가? 저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소피는 컴퓨터 앞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어 문장들과 그 감정 분석 결과가 나와 있었어요. 보세요. 한국어에서는 같은 의미의 문장도 화자의 감정 상태에 따라 어미가 달라집니다. 먹어요, 먹습니다처럼요. 이런 어미 변화만으로도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가 드러나죠. 저는 그녀의 설명을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맴돌았어요. 어미의 변화라니 독일어에도 그런 건 있지 않나? 이게 어떻게 그렇게 특별한 거지? 독일어에도 공손함의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지 않나? 저는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소피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한국어의 경우는 단순한 공손함 이상의 감정 스펙트럼이 문법 구조 자체에 내장되어 있어요. 화자의 감정 상태, 사회적 관계, 상황 맥락까지 어미와 조사로 표현됩니다.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있는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테스트를 반복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국어 모델이 다른 언어보다 감정 식별에 더 뛰어났어요. 한번 직접 테스트해 보시겠어요? 소피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피는 몇 가지 문장을 한국어 모델에 입력했고 저는 그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다시 한번 모델은 놀라운 정확도로 감정을 분석해냈어요. 이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혁명적이죠? 소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교수님. 한글은 감정 분석에 있어서 독특한 강점이 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학문적 자부심은 상처를 입었지만 과학자로서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것이 이 동양의 언어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저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이 한국어라는 언어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소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요. 독일에서 오랫동안 한국어를 연구해온 장 교수님입니다. 그분이라면 교수님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의 여정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제가 평생 믿어온 언어학적 이론을 뒤흔드는 여정이었죠. 소피의 소개로 저는 뮌헨 대학교의 장인수 교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20년 넘게 거주하며 한국어학을 연구해온 학자였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의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작지만 정돈된 연구실이었어요. 벽에는 한글 서예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한국어 관련 서적들이 가득했습니다. 호펜하임 교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장 교수가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소피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글에 관심이 생기셨다고요? 관심이라기보다는 의문이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어 AI 모델이 감정 분석에서 독일어나 다른 유럽 언어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장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시죠. 저는 의자에 앉았고 장 교수는 녹차를 따라주었습니다. 향긋한 차 냄새가 연구실에 퍼졌어요. 호펜하임 교수님,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입니다. 장 교수의 말에 저는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계됐다고요? 15세기에 만들어진 문자가 어떻게 과학적일 수 있죠? 바로 그 점이 놀라운 거예요. 장 교수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했습니다. 그는 당시 중국 한자를 사용하던 조선에서 일반 백성들도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장 교수는 종이에 몇 가지 한글 자모를 그리며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보세요.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리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점과 선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점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그게 어떻게 AI의 감정 분석과 연관이 있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한글의 독특한 점은 단순히 문자 형태만이 아닙니다. 장 교수가 설명했어요. 한국어의 문법 체계가 화자의 감정과 사회적 관계를 표현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어요. 특히 종결어미 체계가 그렇죠. 장 교수는 종이에 몇 가지 예문을 적었습니다. 먹는다라는 동사도 먹어, 먹네, 먹는구나, 먹습니다, 먹을게 등 다양한 형태로 변형됩니다. 이런 변형은 단순한 시제 변화가 아니라 화자의 감정 상태, 청자와의 관계, 상황 맥락을 모두 담고 있어요. 저는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라틴어나 독일어도 복잡한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어는 감정 표현에 있어서 더 체계적인 구조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어는 감정을 문법화했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장 교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세종대왕은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언어의 본질을 이해하고 인간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설계한 겁니다. 저는 장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30년 넘게 연구해온 언어학자로서 제가 몰랐던 이런 놀라운 언어 체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학문적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AI가 한국어 감정 분석에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거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네, AI는 패턴을 인식하는 데 뛰어나잖아요. 한국어는 감정이 문법 구조에 명시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AI가 이러한 패턴을 더 쉽게 학습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연구실을 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장 교수는 저에게 몇 가지 논문과 책을 추천해 주었고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그것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밤을 새워가며 한글의 구조와 한국어 문법을 주제로 공부했습니다. 새벽녘, 저는 창문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AI는 이 문자를 좋아할까? 그리고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한글의 구조를 독일어 AI 모델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이것이 가능할까? 저는 빠르게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어의 감정 표현 체계를 독일어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제 자존심은 상처를 입었지만 학자의 호기심이 더 강했습니다. 이 낯선 문자의 질서가 어떻게 AI 시대의 새로운 언어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탐구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했어요. 밤새 읽은 논문들과 장 교수의 설명을 바탕으로 저는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독일어 AI 모델에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소피, 당신의 팀과 함께 실험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소피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소피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험이요? 어떤 종류의 실험인가요? 한글의 규칙 기반 구조를 독일어 AI에 접목해보고 싶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어의 감정 표현 체계를 독일어 모델에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소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아이디어네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밤새 작성한 메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독일어에도 감정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처럼 체계적이지 않죠. 제 생각에는 독일어의 어미와 조사 체계를 재구성하고 감정 표현에 따라 분류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피는 제 메모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인 접근법이에요. 저희 팀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독일어 텍스트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양한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문장들을 추출했어요. 그리고 이를 한국어의 감정 표현 체계에 맞게 재분류했습니다. 이제 예외 처리 대신 패턴 인식을 강화한 알고리즘을 만들어 봅시다. 저는 연구팀에게 제안했습니다. 기존의 독일어 AI 모델은 수많은 예외 사항들을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했어요. 독일어는 규칙이 많지만 그 예외도 많거든요. 하지만 한국어 모델은 패턴 인식에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는 이 접근법을 독일어 모델에 적용해 보기로 했어요. 며칠 동안의 집중적인 작업 끝에 우리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감정 레이어라고 불렀어요. 독일어 문장을 분석할 때 이 알고리즘은 단어 선택, 어순, 조사 사용 등을 통해 화자의 감정 상태를 추론했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해 봅시다. 저는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새로운 알고리즘을 독일어 AI 모델에 적용했고 감정 분석 테스트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 결과가 나오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놀라움의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이럴 수가. 소피가 속삭였습니다. 기존보다 30% 더 빠르게 문맥을 이해하고 있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독일어 AI 모델이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적용한 후 감정 분석 정확도가 68%에서 82%로 상승했어요. 아직 한국어 모델의 91%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놀라운 향상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발전이에요. 연구원 중 한 명이 감탄했습니다. 저는 내심 깜짝 놀랐지만 표현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평생 유럽 언어의 우수성을 주장해온 저에게 이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동양의 언어 구조가 우리의 언어 모델을 개선할 수 있다니요. 결과를 더 분석해 봅시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추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감정 상태의 텍스트를 모델에 입력하고 그 반응을 분석했어요. 결과는 계속해서 놀라웠습니다. 새로운 알고리즘은 특히 미묘한 감정 변화를 감지하는 데 뛰어났어요. 교수님, 이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피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30년 넘게 라틴어와 독일어의 우수성을 주장해온 저에게 이 결과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과학자로서 사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놀랍군요. 저는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실제로 AI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연구를 계속 진행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소피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으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 믿어온 언어학적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이 실험 결과를 외면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과학자의 양심이 그렇게 두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사실이었고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AI, 언어 모델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브뤼셀 EU 본부에서 열리는 최고위 AI 언어 정책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화려한 회의실에는 유럽 각국의 언어학자와 AI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날의 주제는 EU 언어 모델의 미래 방향성이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평소라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라틴어 기반 AI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겠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제 마음속에는 지난 실험의 결과가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저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저는 라틴어와 독일어의 구조적 우수성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EU의 AI 언어 정책도 이를 기반으로 발전해왔죠.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다음 말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특히 한글이라 불리는 문자 체계가 AI 감정 분석에서 놀라운 성능을 보여요. 청중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어요. 호펜하임 교수님, 동양 언어가 무슨 관련이 있죠? 우리는 유럽 언어 모델을 개발하는 중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개방적이어야 하고 우리는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탐구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독일어 모델의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적용해 보았고 감정 분석 정확도가 30% 향상되었어요. 이 말에 회의장은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여러 전문가가 반론을 제기했어요. 그건 단기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유럽 언어와 동양 언어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라틴어 기반 모델이 더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과거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평생을 유럽 언어의 우수성을 믿으며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과학자로서 우리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저는 스크린에 독일어 모델의 성능 향상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적용한 후 모델의 성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언어학적 패러다임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AI 시대에는요. 회의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제 말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EU AI 정책위원장이 말했습니다. 호펜하임 교수님,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려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직접 새로운 구조를 제안하겠습니다. 한글의 언어학적 특성을 유럽 언어 모델에 접목한 새로운 프로토콜을 개발하겠어요. 회의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언어적 전통을 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전통을 풍부하게 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자는 제안입니다. 우리가 언어학자로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언어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닌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한 젊은 언어학자가 손뼉을 치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다른 사람들도 그에 동참했습니다. 물론 모두가 동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이 제 제안에 열린 마음을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소피와 장인수 교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교수님. 소피가 감탄했어요. 새로운 프로토콜 개발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장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분의 도움이 정말 필요할 것 같네요. 그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고 저는 처음으로 이 새로운 도전에 대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제 과거의 권위는 무너졌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었어요. 브뤼셀의 작은 연구실에서 우리는 밤낮으로 작업했습니다. 장 교수는 한글의 문법 구조를 설명해 주었고 소피는 이를 AI 알고리즘에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했어요. 저는 두 분야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국어에서는 고맙다와 감사합니다가 단순히 격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장 교수가 설명했어요. 화자의 감정 상태, 사회적 관계, 상황 맥락이 모두 담겨 있죠.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독일어에도 이와 같은 표현이 있지만 한국어처럼 체계적이지는 않죠. 우리는 새로운 분류 체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유럽 언어의 감정 표현을 새롭게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독일어를 중심으로요.
우리는 단어 선택, 문장 구조, 어조 변화 등을 분석하여 감정의 결계층을 체계화했어요. 몇 주 후 우리는 테스트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다양한 감정 상태의 독일어 텍스트를 모델에 입력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분석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장 교수가 외쳤습니다. 감정 인식 정확도가 85%에 도달했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모델이 독일어 문장에서 화자의 감정 변화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기쁨, 슬픔, 분노뿐만 아니라 미묘한 감정의 변화까지도 포착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테스트를 진행했고 모델은 계속해서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대화 맥락에서의 감정 변화를 감지하는 데 뛰어났어요. 한 달 후 우리의 연구는 더욱 발전했습니다. 독일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등 다른 유럽 언어에도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각 언어의 특성에 맞게 알고리즘을 조정했고 결과는 매번 긍정적이었습니다. 클라우스 교수님,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소피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공개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유럽 AI 컨퍼런스가 다음 달에 열리죠? 소피와 장 교수는 동의했고 우리는 컨퍼런스 발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 저는 문득 이 모든 여정이 얼마나 놀라운지 실감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라틴어와 독일어의 우수성만을 주장하던 완고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글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언어 모델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작업하던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K-신텍스 알고리즘이 실행 중이었고 독일어 문장의 감정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언어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간의 감정을 담는 그릇이자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시대에 언어의 다양성은 더 풍부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열쇠가 되고 있었어요. 저는 깊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글이라는 낯선 문자 체계가 제 학문적 시야를 넓혀주었고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었으니까요. 이제 저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 발견을 세계와 공유하는 것이었죠. 베를린 국제 컨벤션 센터에 모인 3,000여 명의 청중 앞에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유럽 AI 컨퍼런스의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은 것이었어요.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저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K-스트럭처 프로토콜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한글의 문법적 구조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된 새로운 언어 모델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제가 동양의 언어를 연구하다니 많은 사람들이 놀란 것 같았어요. 저는 계속해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K-신텍스의 개발 과정, 이론적 기반, 그리고 실험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어요. 특히 감정 분석에서의 놀라운 성능 향상을 강조했습니다. 독일어 모델의 감정 인식 정확도가 68%에서 85%로 향상되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그래프와 데이터를 보여주었고 청중들은 점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수많은 손이 올라갔어요. 호펜하임 교수님, 이런 전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언어학자가 말했습니다. 평소 라틴어와 독일어의 우수성을 강조하셨는데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나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과거의 클라우스 호펜하임이라면 이러한 질문에 방어적으로 반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연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30년 넘게 유럽 언어의 우수성을 믿어왔으니까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AI 언어 모델의 혁신적인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나서 많은 언어학자들과 AI 전문가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기자들도 저에게 몰려들었습니다. 한 독일 방송국 기자가 물었어요. 호펜하임 교수님,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어디서 시작되었나요? 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한글에서 시작됐습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언어학적으로 매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체계입니다. 제가 그것을 인정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제 말에 기자들은 더 많은 질문을 쏟아냈지만 저는 한쪽에서 소피와 장 교수가 미소 짓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두 분이 없었다면 이 연구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교수님이 용기 있게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장 교수가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컨퍼런스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학문적 자존심은 무너졌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존중과 이해가 피어나고 있었어요. 이번 경험은 진정한 학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리를 향한 겸손한 마음과 열린 태도였죠. 호텔 방에 도착해 이메일을 확인하자 놀라운 초대장이 와 있었습니다. 서울국제 AI 언어학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수락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제 저는 한글의 고향으로 가서 제가 배운 것을 나눌 차례였습니다. 서울의 봄은 아름다웠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가운데 저는 국제 컨벤션 센터의 대형 강연장에 서 있었어요. 수천 명의 청중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도 많았고 세계 각국에서 온 언어학자와 AI 전문가들도 있었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청중들이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오늘 저에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연설의 제목은 한글은 알고리즘이다입니다. 저는 지난 1년간의 연구 여정을 공유했습니다. K-신텍스의 개발 과정, 유럽 언어 모델의 적용, 그리고 그 결과로 얻은 놀라운 성능 향상에 대해 설명했어요. 청중들은 열정적으로 경청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설계한 것입니다. 저는 화면에 한글의 자음과 모음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조합되어 다양한 소리와 의미를 만들어내는지 설명했어요. 세종은 문자로 감정을 전하고자 한 첫 프로그래머였습니다. 그가 600년 전에 설계한 이 알고리즘이 오늘날 AI 시대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독일어의 정교함만을 믿어왔습니다. 유럽 언어의 논리적 구조가 가장 발전된 형태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언어의 발전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강연이 끝나고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젊은 한국 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이제 한글을 배우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한글을 배운 것이 아니라 한글이 나를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에 청중들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저는 서울의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서서 저는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600년 전 이 위대한 왕은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을 설계했던 것입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히 독일의 언어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언어의 경계를 넘어 문화와 역사를 아우르는 학자가 되었죠. 한글은 알고리즘이다. 저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비행기가 베를린에 도착했고 저는 공항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 서재의 책장에는 라틴어와 독일어 관련 서적들이 가득했어요. 이제 그 옆에 한국어 서적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브뤼셀 EU 본부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EU AI 언어 정책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K-신텍스를 기반으로 한 다중 언어 모델 개발이었습니다. 유럽의 다양한 언어들과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결합한 혁신적인 프로젝트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소피와 장 교수가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도 함께하고 있었어요.
일본, 중국, 아랍, 러시아 등 다양한 언어권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클라우스 교수님, 이제 우리는 진정한 글로벌 언어 모델을 만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소피가 말했어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어의 경계를 넘어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더 깊이 이해하는 AI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봅시다. 저는 회의를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밝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저의 학문적 여정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낯선 문자 한글이 저에게 가르쳐준 교훈에서 시작되었죠. 나는 한글을 배운 것이 아니다. 한글이 나를 가르쳤다.